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고작 1살이지만 1년 전엔 30 마지막 자락에서 여전히 사는 게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나이만 먹는 것 같고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한 지금 이때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걸 떠올리면 홀로 남은 엄마에게도 효도할 것 하나 없이 어릴 때와 다른 것 없이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내내 무거웠어요. 제가 엄마한테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 엄마 나이 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나 살기도 힘들어져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엄마한테 면목이 없다. 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면 나더러 한심하다 그럴 거야. 때로는 엄마가 저 말고 다른 딸을 만났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싶은 마음마저 들었어요. 왜냐면 엄마는 젊은 시절부터 갖은 핍박을 많이 받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엄마 인생은 여기 사연이 아니라 대하 드라마로 써도 200편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죽는 사람 소원 하나는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왜요? 오늘도 무슨 꿈 꿨어요? 저승사자 기다린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아빠는. 좋게 따라갈 테니까 네 엄마 옛날 일까지 다 갖고 가서 남은 생이라도 편하게 살면 좋겠어서 그래.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데 통 안 나타나네 이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혹시라도 또 엄마 누가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아빠, 이젠 내가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야. 그래, 아들도 딸도 다 되는 우리 딸이 있구나. 아빤 너만 믿고 편하게 간다. 그래도 되지. 그리고 절대 아빠가 떠나더라도 용서하지 마, 그 인간들은. 알았어요. 그런 걱정까지 하니까 빨리 안 낫지. 네 엄마 외로운 사람이야. 평생 외로웠어. 혼자 두지 말고 네가 옆에 항상 있어줘. 그러더니 아빠는 졸린다며 잠을 자다가 떠나셨어요. 임종 전까지도 엄마 걱정을 하는 데는 그때 그 옛날 사건이 아빠에게 죄책감 같은 걸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엔 아빠도 병을 이기는 게 힘이 들어서 그런 거구나 싶었는데 돌아가시고 5년 정도 지나니 그날 한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이해하겠더군요. 그런데도 엄마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무슨 한심하긴 누가 한심해. 먼저 떠난 사람이 제일 나쁘지. 그리고 엄마는 배 아파서 딸 낳은 게 제일 잘한 일인데 그런 소리 마.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이제 여유도 제법 갖고 엄마가 힘들게 산 세월을 제가 다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 마음처럼 해드릴 게 없었어요. 사실 제 이야기보다 엄마의 인생사가 사연에 더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들으면 눈물 없이는 듣기가 힘들 정도거든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만 되면 전 엄마가 좋아하는 수박을 나눠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수박 먹다가 같이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왜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의 삶이 기구하다 싶을 만큼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제가 있어 엄마를 그나마 도와줄 수가 있었네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래도 엄마의 눈물 나는 과거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놀라는데 사실 엄마에겐 피눈물보다 아픈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다 저를 키우면서 생긴 일인데요. 마땅히 그 당시에 돈이 없던 부모님은 시댁 옆집에 신혼집을 얻어 살았는데 그게 엄마에겐 고달픈 시댁살이의 시작이었던 거죠.
허구한 날 집 담벼락에 술병이며 쓰레기가 날아들어. 야, 와서 안 치워? 빨리 일어났으면 와서 밥을 해야지. 술에 취해 악을 지르는 시아버지와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너 어제 도망가려고 했지? 내가 모를 줄 아냐? 네? 도망이라뇨. 너는 애미라는 게 애를 낳고도 도망갈 생각이 나고 새벽에 갈 생각하지 말고 기회 줄 때가 있냐나. 어머니, 진정하세요. 또 무슨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애 버리고 갈련이라고 넌. 독한 것. 내 아들 돌아오기 전에 짐 싸서 얼른 나가. 너 같은 거 먹여 살리겠다고 일하는 내 아들이 불쌍하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제가 자꾸 어딜 간다고 이러세요. 그럼 새벽 2시에 불 켜고 뭐 했어? 뭐 했냐고. 잠깐 깼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아침 준비했어요. 이젠 일찍 깬 것도 문제가 돼요? 오호, 그래? 말 잘했다. 어디 동네 혼자 사는 총각 밥상이라도 차려주려고? 그만 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세요? 말이 안 되기는 남자만 보면 서방도 있는 년이 실실 쳐오기나 하고. 너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남자 만나고 싶으면 이 동네 말고 딴 데 가서 마음껏 해라. 나는 안 말린다. 그 사람도 아직 안 왔는데 어딜 가요, 가기는. 엄마에게 몇 번을 들어도 제 귀를 의심할 얘기였죠. 하루에도 3번씩 세간살이를 다 엎고 짐을 싸서 엄마를 내모는 게 일상이었더라고요. 어딜 가면 갔다고 난리가 나고 일찍 일어나기만 해도 도망을 가네 마네하면서 매일 엄마는 억울하단 말을 달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남모르게 가슴을 치며 운 밤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고도 했죠. 하필 아빠는 젊은 시절 배를 타고 한 번 나가면 한 달 이상을 집에 안 들어오던 상황이라 그런 수모를 엄마가 다 받으면서 지내야 했던 거죠. 그래도 엄마는 시어머니의 협박 중 가장 무서웠던 게 바로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장 보러 시장 갈 거지? 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세요? 반찬이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애는 놓고 가. 네? 하나밖에 없는 내 손녀까지 데려갈 수 없지 니가. 감히. 가고 싶으면 안 잡으니까 너 혼자 얼마든지 도망가라고. 장에 가서 안 들어와도 너 걱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는 1살도 안 된 핏덩이 같은 저를 보면서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시댁 문만 열면 아무도 모르게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 있으니까 그게 눈에 밟혀서 다시 오고 또 온 게 6년이 넘는 세월이었다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는 일이 터진 게 아버지가 몇 년간 배를 타서 모은 돈으로 저도 태어나고 해서 이사할 준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갓난아이 땐 상관없었지만 제가 점점 잘할 걸 생각하니 그 집이 턱없이 좁았던 거죠. 엄마, 이제 우리 식구 슬슬 이사 준비하려고요. 뭐? 어딜 가? 살아있는 부모를 눈앞에 두고? 그러더니 엄마를 째려보면서 그래. 이 여우 같은 게 그렇게 하자고 시켰구나. 어머니,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가족들 있을 때 말하려고 처음 꺼낸 거예요. 널 뒤에서 다 조정하고 있었어, 이게? 아니, 생이 별도 아니고 어차피 이 근처로 갈 건데 우리 세 식구 그 집에 살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은정이 곧 있으면 학교도 가는데. 무슨 세 식구야? 넌 집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이제 일 정리하려고요. 다 말하고 왔어요. 나중에 아빠가 혼자 그런 결정을 한 이유를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네 엄마가 갈 때마다 말라있는 거야. 살이 쑥쑥 그냥 빠져서 얼굴이 해골처럼. 그거 보고 알았지.
나 모르게 소갈이 하는구나 싶었지. 그래서 이사 이야기를 꺼낸 거야? 그래도 1번은 우리 딸 얼굴 보려고. 내 얼굴을? 애 아빠가 돼서 크는 걸 하나도 못 보니까. 너 그때 아빠가 너한테 다가가기만 해도 무서워서 울고 그랬어. 못 보니까 그냥 무서운 아저씨인 거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자식 크는 것도 못 보는 게 억울해서. 그렇게 시댁에서 겨우 벗어나는 줄 알고 엄마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일하러 떠난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 아이고 이 동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평생 내가 모은 돈하고 폐물까지 싹 갖고 가버렸네. 이걸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둬서 도둑이라고는 찾아갈 수가 없는데 누구 짓이야 대체? 그러곤 걱정돼서 달려온 엄마를 보더니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 팔 단단히 잡고 있어요. 내가 경찰 오면 얘 집부터 샅샅이 뒤질 거니까. 저희 집을 왜 뒤져요? 무슨 일인데요? 그거야 가보면 알지. 어디 시치미를 떼고 있어. 그 말에 도리어 경찰이 황당해하면서 가족이시라면서요. 누가 가족이에요 가족이. 내 아들 등골 파먹은 년이지. 저게 아주 얌전한 얼굴을 하고 뒤에서 무서운 짓을 하는 거지. 다 보세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던 금붙이며 돈, 폐물은 예상한 대로 엄마 집에서 나오게 되는 바람에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된 거죠. 엄마는 이날 일만 이야기하면 아직도 목소리가 떨리는데 듣고 있던 저도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비참한 기분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차라리 제가 싫다고 말을 하세요.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살 테니까 그냥 쫓아내시라고요. 도둑년이 말이 많네. 잡아가세요 얼른. 그렇게 그 독한 인간은 경찰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게 안 그래도 이사를 한다고 우리 아들 옆에서 살살 찌르더니 어디서 그 돈이 생겼나 했더니 이거였네. 내 돈이었어 전부. 내가 뭐 며느리라고 합의해 줄 것 같아? 절대 그런 일 없어. 콩밥 먹게 할 거야 아주.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이 터지는 바람에 혈혈단신이었던 엄마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빨간 줄이 그어지고야 만 거죠. 그리고 전 두 분이 이 일을 계기로 당연히 이혼 결정을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의 성품을 알았던 아빠는 늦게나마 육지로 오자마자 엄마를 보호해줬고 진짜 가족의 연을 전부 끊고 우리 세 식구만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무렵 철없이 엄마에게 할머니는 이제 없어? 이제 안 갈 거야. 공허한 대답만이 돌아왔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저는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나 먼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이 일을 알아듣게 될 나이가 되자마자 아빠는 저를 불러놓고 앞으로 할머니한테 연락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끊어요, 무시하고. 그래,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네 엄마 인생만 튼 인간들이야. 아빠는 부모 없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 모르는 사람 찾아오거나 하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전화도 바로 끊어. 평생 그 인간 얼굴 보고 살 일 없어.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빠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또 본인이 바다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엄마를 그렇게까지 몰아간 것에 대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할머니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니 느금하게 전화와서 돈을 붙여달라거나 하는 억지를 여전히 쓸 때도 있었는데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누가 당신 아들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긴.
하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늘 시간을 다시 돌려 어느 시점으로 갈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바로 엄마가 누명을 쓰던 그날이라고 늘 말했죠. 이 일은 하나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듣고 또 들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한 번쯤은 저도 객관적으로 할머니 입장에서 이 일을 이해하려고도 해봤지만 사람 탓 쓰고 저지를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엄마의 일로 시작했지만 명절마다 만날 가족 하나 없이 사는 삶을 택하면서 굳굳이 살아왔죠. 그러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7년 정도 꾸준하게 만났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점에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망설이며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딱 1년만 준비해보면 안 될까? 직장은 어쩌고? 실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살면서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살면서 이 일이 계속 생각날 것 같던 남편의 진심이 느껴져 저도 그 사람의 불투명한 미래였지만 같이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도 진짜 해보고 안 하는 거랑 끝까지 못 해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남편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결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결정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하기 위해 만나는 횟수도 줄였죠. 만나면 코 닿을 거리에 있어도 애틋하게 만나니 오랜 시간의 권태기 같은 것도 저절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시원까지 들어가 공부하는 남편이 밥을 부실하게 챙겨 먹는 것 같아서 인근에 있던 유명한 설렁탕집에 들러 포장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주방에 있던 할머니가 절 뚫어지게 보더니 뭔가 홀린 듯 걸어 나오더라고요. 고무장갑까지 낀 채로 말이죠. 아이고,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은정이네, 은정이.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너 울 때마다 내가 업어 키웠어. 옆집 할매야, 할매. 어머, 옆집 할머니예요? 저 맨날 봐주시던? 그래, 나야, 나. 할머니는 추억에 잠겨 제 손까지 잡고 너무 잘 컸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초반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옆집 할머니 등에 업혀 자주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할머니도 엄마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씁쓸하게 제 손을 매만지며 어떻게 엄마는 잘 지내? 네, 그 동네 벗어나서 아주 잘 살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네 아버지도 참 성격이 좋아. 어른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효자가 따로 없지. 둘이 똑 닮았어. 맞아요. 아빠는 항상 엄마 편이거든요. 그럼 남편이 그래야지. 난 안다. 네 엄마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 그렇게 나가라고 집을 몇 번이나 싸서 몰아내도 묵묵하게 다음날 가서 또 밥하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할머니라도 알아주시니 다행이네요. 그러더니 메뉴 중에 가장 비싼 걸 포장해주면서 꼭 엄마한테 갖다 줘. 내가 아직도 꿈에서 그날 일이 생각이 나. 그때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듣고 빨리 갔으면 나라도 큰 소리 쳐주는 건데 그걸 못한 게 한이야.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그래도 돈은 받으세요. 끝까지 손사래를 치면서 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하자마자 엄마가 또 눈물샘이 터져서 엄마한테 제일 많이 힘대준 분이야, 그 할머니가. 그랬어? 내가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네 아빠한테 전화해준 것도 그 할머니 아들이거든. 가게가 어디라고 했지? 엄마는 할머니가 친엄마거나 시어머니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맨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정도 많고 마음도 좋은 분이었는데 서로가 그 힘든 시간을 위로하면서 지낸 것 같았죠.
그리고 엄마는 바로 다음날 가게를 찾아가서 극적인 재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도 우리 집에서 외식을 했다 하면 그 설렁탕집을 갈 정도로 자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포장해서 자주 사다 주면서 할머니 식구와도 왕래를 자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까지 승낙 받겠다던 남편은 의지가 불타서인지 몰라도 그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붙더군요. 그 계기로 우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공직자가 될 남편에게 혹시라도 엄마 일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말할 시점이 됐다 싶기도 했죠. 또 그게 실제로 죄를 지은 게 아닌 엄마의 억울했던 과거기도 하니까요. 딱히 부끄러울 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힘겹게 꺼낸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어? 그 당시엔 뭐 알리바이라고 될 것도 딱히 없잖아. 그걸 할머니도 이용한 거겠지. 그래서 난 살면서 명절에 어딜 가본 기억도 없어. 그런 걸로 문제될 거 전혀 없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당신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알았다간 문제될 수도 있잖아. 믿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그럴 뿐 아닌 건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다행히 남편도 이 문제를 아빠가 속상해하는 것처럼 본인이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는 걸 보면서 그때 또 한 번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혼 전까진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며 보채던 시어머니가 막상 결혼하고 나니 조금씩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밥은 왜 먹냐? 배가 곧 터지겠구만. 욕심도 많아. 내 아들이 코피 흘려가면서 얻은 걸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었으면 너도 하나는 내놓고 그래야지. 어떻게 계속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냐? 얻어먹다니 어머니 말씀이 좀 그러네요. 젊은 시절 집에 있으면서도 밖에 사는 거나 다름없었다던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군요. 남편은 있지만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언제라도 제 인생이 꼬일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아이고, 말씀이 그러네요? 말씀이 뭐? 그 사람 직장 관두고 1년 동안 제 돈으로 살았어요. 힘들어해서 고시원비도 내주고 그런 게 누군데요. 저도 뒷바라지하면서 기다린 거라고요. 헐 참나. 그래서 날름 처먹어도 된다는 거야 지금? 저도 일해서 번 돈 같이 모아서 살고 있는데 대체 뭐를 날름 먹었다고 그러세요? 시집살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서 시어머니가 한 말을 일러바치고 싶었는데 엄마에게 괜히 옛날 일을 떠오르게 만들까봐 묵묵히 저 혼자 이 고통을 감내하기로 했어요. 나만 참으면 된다. 계속 그 다짐을 하면서요. 지금 보니 엄마나 저나 그 엄마의 그딸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전 그 다툼 이후로 조금씩 시어머니를 멀리했어요. 일단 이런 감정으로 계속 만나면 제가 먹는 것부터 입는 옷 하나하나 다 거슬릴 테니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큰 집안일을 제외하고는 정말 조용히 살았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 벼르고 있었다는 듯 꾹 참던 화를 터뜨리더군요.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너 아주 내 머리 꽁대기에 집 짓고 살 참이냐? 저는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한 톤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좋게 대화로 하시죠. 어디 고고한 척이야, 척은? 어머니 아들이 귀한 것처럼 저도 제 집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금 어머니한테 연소리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아이고, 재밌네 이게. 그날 일은 저도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욕까지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소리부터 지르시고 하지 마세요. 저라도 어머니랑 이렇게 지내는 게 좋겠어요?
내 아들 차지했다 이거지? 그 사람이 무슨 물건이에요? 어머니 아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예의 지켜주세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야, 됐다. 그럴 것도 없어. 하던 대로 해. 그런데 욕을 하고 날뛰던 어머니가 갑자기 차분해지며 체념한 듯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방법을 잘못 골랐네. 우한 우리 며느리한테 맞는 수준으로 해줄걸. 그래, 넌 너대로 살아. 그리곤 갑자기 저를 포기했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친정엄마의 전화였어요. 생각도 못한 낮에 갑자기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군요. 은정아, 너도 밥 안 먹었으면 올래?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달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왜 엄마들은 단 둘이 말할 때랑 목소리부터 달라지잖아요. 엄마, 어딘데? 누구랑 같이 있어? 사돈이 마침 연락이 왔길래 가볍게 점심이나 먹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났지. 엄마, 어딘데 지금? 나도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란 말이 나오자마자 마음이 괜히 급해지더라고요. 그날 통화가 저에게 선전포고를 알리는 태도였지. 엄마하고 좋게 마무리를 지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던 설렁탕 집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보더니 올 것이 왔으니 두고 보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뜬금없이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그냥 그 말이 그렇게 와닿아요.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지. 까보기 전엔 정말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걸 미리 까보고 결정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워요. 그 한마디에 엄마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는지 우리 애가 부족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자들끼리 모인 자리인데 어때요? 이러면서 서로 풀고 그런 거죠. 이제 허물없는 한 식구잖아요. 아유, 풀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며느리는 야무지니까. 잘못된 거 다 말해주면 저도 반성하고 그래요. 제가 더 배웁니다, 며느리한테. 비꼬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도 무안해하면서 저를 향해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얘가 너 어른한테 할 말을 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끔은 네 생각하고 안 맞아도 네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사돈이 편하게 해주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괜히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요즘 다 그렇다니까 제가 적응해야죠. 그 한마디에 기분 좋게 만난 점심 식사 자리가 차갑게 얼어붙더라고요. 저도 엄마 앞에서 기어코 이 일을 꺼내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엄마한테 괜한 말을 듣게 해서 저도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나중에 집 가서 얘기해. 무안해 죽는 줄 알았다. 가서 계산부터 해. 사돈 오기 전에. 엄마하고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더 하기로 하고 계산대 앞에 서서 미리 결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누군가를 찾는 눈치였죠. 점심시간이 다 지날 무렵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밥을 먹으러 왔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경찰을 보더니 저 신고한 사람입니다. 저예요, 경찰관님. 뭐가 없어졌다고요? 현금이 든 봉투인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까진 분명히 있었거든요.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 온 사이에 갑자기 그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범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인분한테 연락해서 저희도 몇 가지 확인을 더 해볼게요. 얼마라고 하셨죠?
그게 1,000 가까이 됩니다. 네, 일단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저도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서 돈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나 싶어서 같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이 이 식당에서 사라졌다고 하니까 미운 건 밉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분명히 여기 갖고 오신 거 맞아요? 길이나 이런 데서 흘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갑자기 낯빛을 싹 바꾸며 웃더니 불안한 모양이지? 전적 있어서? 네? 그게 무슨... 나도 얼마 전에 우연히 들었다. 네 엄마가 도둑질해서 빨간 줄까지 달았다면서? 아이고, 그런 것도 미리 말을 안 하고 공직자 집에 며느리로 앉아보겠다고 참나.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도둑질이라는 그 단어가 순간 제 모든 이성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가족한테는 평생 가시처럼 남아서 삼키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자기식대로 도둑질이라고 답을 내리다니 기가 막혔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꼴이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경찰관에게 일단 전과자부터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과자요? 저기입니다, 저기. 저 혼자 앉아있는 여자요. 그리고 경찰에게 엄마가 전과자라며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엄마 가방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본인이 떳떳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열어보면서 자, 안에 다 보세요. 그런데 그 안에 엄마도 모르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시절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악독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수를 쓰는구나. 그리고 바짝 정신을 차렸어요. 순간 아빠가 떠나기 전 저에게 했던 그 말이 다시 떠오르면서 시어머니란 여자가 놓은 덫에 걸릴 수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자마자 악을 쓰면서 엄마 뺨을 걷어올리더군요. 제 돈이에요, 제 돈! 그래, 전과자가 어디 가겠어?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 팔목을 잡으며 누가 전과자야? 뭘 안다고 그 입을 함부로 놀려? 야, 너는 도둑질보다 더한 죄가 있어. 뭔 줄 알아? 네 배로 이런 딸년을 낳은 거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걸 감히 우리 아들한테 보내? 사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나한테 왜 그래요? 엄마는 놀라서 뺨을 감싸주며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죠.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야. 입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해요. 내가 없는 말해? 이 여자 가방에 봉투가 있잖아.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럼 훔치지를 말던가 손목을 자르던가 해, 이참에. 저는 시어머니가 꾸민 짓이란 걸 100% 확신했지만 거기 있던 경찰은 이 정황을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서로 엄마를 데려가려고 하더군요. 전 안간힘을 쓰며 엄마를 보호하며 목이 터져라 악을 질렀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 CCTV부터 보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엄만 절대 아니니까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누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면 확실해지면 간다고. 저는 엄마를 제 등 뒤로 보내놓고 경찰관들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저의 처절한 목소리에 경찰들도 놀라며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상황에 놀란 할머니와 아들이 뛰어와서는 엄마 곁에 앉아서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라니. 옛날 상황과 다름없는 일에 또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었는지 엄마는 넋을 놓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저도 일단 이 상황의 진실을 빨리 파헤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아드님에게 부탁했어요. 경찰 있으니까 CCTV부터 보여주세요. 빨리요. 볼 것도 없어. 이미 봉투가 저기 들어있는데. 경찰서 가. 입 닥쳐요. 보기 전엔 한 발짝도 난 안 움직여.
그렇게 식당 문까지 걸어 잠그고 한쪽에서 아드님과 경찰이 CCTV를 한참 돌려보더니 갑자기 아드님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덩치도 큰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가 시어머니 멱살을 잡더라고요. 야, 도둑? 누가 도둑이야, 누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경찰도 헛웃음을 치며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알고 보니 CCTV 안에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 가방에 흰 봉투를 넣는 게 그대로 찍혀 있었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런 짓까지 벌인 게 너무 경악스러웠죠. 이 일에 할머니도 노발대발하면서 저런 미친 게 다 있나? 이모, 절대로 합의해주지 마세요. 이 사람 우리 가게 영업 방해한 것도 내가 묶어서 신고할 테니까 어디 지금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그리고 경찰은 시어머니 주변에 에워싸더니 가서 조사 받으셔야겠네요. 일단 서로 가시죠. 저분 아들 공직자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거야. 우리 아들은 상관없어. 그러자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설렁탕 국물을 신무 얼굴에 그대로 들이붓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에 하얀 국물이 흘러내리더니 파와 밥알이 덕지덕지 붙더군요. 전과자? 그래. 내가 한 번은 몰라서 당했다고 쳐도 두 번은 안 당하지. 너도 한번 빨간 줄 그어지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한번 경험해봐. 사돈, 진정해요. 저게 너무 나한테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버릇 좀 고쳐주려고. 무슨 버릇? 네 버릇이나 고쳐. 네 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일로 네 아들 직장까지 잃고 평생 못 보고 살아야 정신 차리겠구나. 너 같은 것들 잘 알지. 절대 뉘우치는 법이 없어. 사돈,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오늘 일 실수예요. 잘못 생각했어. 일단 오늘 일은 우리끼리 정리합시다.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순간 정신이 나갔어요. 이렇게 빌게요. 싹싹 무릎 꿇고 비는 시모를 보고도 엄마는 획 고개를 돌리더니 경찰관님 출발하시죠. 그렇게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경찰서로 향했고 가는 길에 전과 다르게 눈물도 안 흘리더군요. 엄마의 과거를 이용해 저에 대한 미움을 풀어버리려고 했던 그 여자를 보면서 엄마는 본인 시어머니를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다시 그 일을 정리할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남의 아픔 이용하는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도 그랬다. 그리고 엄마도 사돈이든 뭐든 물불 안 가리고 싸울 거야 이제부터. 엄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우린 그렇게 선처나 합의 같은 건 절대 없이 시어머니를 고수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힘이 더 실리도록 주인 할머니와 아드님도 영업방해까지 자기 일처럼 도와주더군요. 그리고 아빠와 어느 면에서 닮은 남편도 더 단호하게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가. 우리 엄마지만 이런 일에서는 제대로 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돈으로 풀어주고 그런 도움 안 줄 거야. 괜찮겠어? 난 우리 엄마 일 그렇게 이용한 거 절대 용서 못해. 그게 당신 엄마라도 선처할 생각 없어. 장모님도 내 어머님이야. 그렇게 남편도 우리 편에 서서 이 일을 돕게 됐고 끝내 벌금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아 이 일은 어머니가 2년형을 받는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200년을 그 안에 살게 해도 모자라지만 그 시간 동안 아들 잃고 한순간에 빨간 줄 긋게 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할 때 세상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꽉 잡더니 고생했다는 눈빛을 보내주더군요. 솔직히 저보다 더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자기한텐 장모님도 엄마라면서 애젓하게 대처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해준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네요. 늦게라도 알아야 될 거,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칠 기회가 있어야지. 설령 그게 죽기 하루 전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이 시간은 배워가는 거야. 그렇게 믿으려고. 반성하며 깨닫게 말아야지. 언젠간 진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여태껏 한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짜였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 동안 엄마, 남편, 우리 아이, 모든 가족에게 더 감사하면서 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일로 저 또한 배워가는 게 생겼네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강해지고 밝아진 엄마와도 전보다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도 시어머니 없는 세상에 살면서 깨달았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